안녕하세요. 주동입니다. 7월 26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증시는요, 뜨뜻미지근했죠. 역시 다들 FOMC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저녁에 FOMC가 어떻게 끝나는지. 그죠? 그리고 어제 미국의 에너지 관련주들, 제가 투자해놨던 종목들이요,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어요. 러시아가 푸틴이 또 이제 에너지 가지고, 장난을 친다, 뭐 이런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근데 기사들 중에 제가 에너지를 투자를 왜 했는지에 관한 그런 기사가 있어가지고 그것도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장이 어떻게 끝나는지 한번 볼게요. 원달러 환율은 1309원. 그죠? 변화가 없어요. 그냥 1310원 선에서 왔다 갔다 계속 왔다 갔다 한다. 횡보. 그리고 달러 지수도 똑같고요. 엔화도 109엔까지 올라갔던 게 139엔까지 올라갔던 게요. 136엔에 끝났고요. 위안화도 똑같고 다 똑같다. 근데 미 국채금리가요. 상당히 생각보다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2.7까지 떨어졌거든요. 이게 지금 경제학자들 얘기로는 국채금리가 떨어지는 거는 경기가 안 좋아진다는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근데 국채금리가 떨어진다? 근데 지금 국채금리가 떨어지면서 원자재 가격들이 슬금슬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보시면 금이라든지 은, 구리, 특히 구리가 좀 올라가 있고 철강석도 슬금슬금 올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원유, 원유도 좀 올라가 있고 원자재 가격이 슬금슬금 올라가는 거 보니까 경기가 안 좋아진다? 안 좋아지긴 안 좋아지겠죠. 금리도 올라가고 그러면 소비가 위축이 되는데 근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아직 우리 지갑은 빵빵해요. 제 주머니 아직 빵빵합니다. 길거리에 차들도 많이 다니고 있어요. 유가 때문에 못 다닌다. 근데 과거에 IMF라든지 금융위기 때 제가 겪어봤었는데 특히 금융위기 때는요. 기름값이 1,600원으로 올라간 적이 있었거든요. 도로에 차가 없었어요. 제가 이제 고속도로를 타고 이제 출퇴근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고속도로에 차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가 경인고속도로를 타고 출퇴근했거든요. 차가 없어가지고 그때 농담으로 계속 이렇게만 됐으면 좋겠다 이런 농담도 한 적이 있었어요. 진짜 차가 없었거든요. 지금 만약에 우리가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을 정도의 휘발유 가격이라든지 인플레이션이 왔다 아니면 경기가 침체가 됐다든지 내 생활에 위협을 받는다 그러면요. 저 도로에 저 정도의 차가 댕기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행 수요가 저렇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때는 진짜 완전 다 이제 문을 다 닫았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과연 그게 맞는지 우리가 경기가 침체된다는 거에 대해서 맞는지 사실 모르죠. 지금이 침체가 들어왔을 수도 있는데 뭐 어떤 전문가들은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내 눈으로 확인했더니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미국 10년물 국채는요 안정화된다. 안정화돼서 내려가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왜 그러냐면 저는 레버리지에 투자를 했거든요. 올해까지는 주가가 상승할 것 같고 최소한 썸머 랠리는 있을 것 같다. 오늘 저녁에 FOMC에서 금리를 0.75 인상을 한다 그러면요 내일은 장이 크게 상승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오늘 금리가 발표가 되고 오늘인가요? 오늘 내일이죠. 오늘 내일 하는데 금리 발표되고 파월의 입에서 어떤 멘트가 나오는지 따라 가지고 이제 장중 아니면 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나올 거예요. 그게 바로 8월, 9월, 최소한 10월 달까지의 방향을 정해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레버리지에 투자를 했고요. 코스피 지수는 이렇게 밍둥밍둥 끝났고 중국이 조금 상승을 하다가 반납을 했는데 항생은 되게 세게 올라갔어요. 그리고 대만이 대신 거꾸로졌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조금 거꾸로지니까요. 이틀 연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법안 하는 거를. 그거를 이따가 이제 뉴스에서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그랬다. 뭐 니케이도 조금 빠지고 원자재 가격은 슬금슬금 올라간다. 유가가 제가 그랬죠. 이 유가는 한 90%면 올라갈 거고 100%면 내려갈 거고 뭐 이게 뭐 한 85불이라든지 뭐 110불까지도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죠? 내려가는 하방 압력이 커지는 것 뿐이에요. 올라가는 상방 압력이 커지는 것 뿐이고. 그죠? 요거를 약속을 해놓고 왔어요. 바이든이. 사우디 가가지고 요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바이든은 사우디에 가가지고 사우디 가스 있잖아요. 천연가스 LNG를 유럽에 공급하는 방향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행 약속 조건으로 기름값 100불 이상 올리지 않기로 그 약속을 받아냈고요. 사실 100불이라고는 굉장히 높은 가격이라서 발표를 못할 뿐이에요. 바이든이 괜히 갔겠습니까?
그리고 천연가스 가격이 상당히, 점점 올라가요. 좀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이게 많이 올라가가지고 저는 지금 수익이 많이 나고 있는데, 좀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이 8.7이라는 숫자가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지금. 이 천연가스에 대해서는 뭐, 그 전에 이 얘기를 많이 해드렸으니까, 그렇다. 그리고 어저께 다우존스도 기다리는 양상, 그죠? 유럽도 기다리는 양상.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기다리는 양상. 그렇다. 그죠? 애플, 테슬라, 뭐 AMD, 페덱스, GM, 뭐 별 이상 없죠? 쉐브론, 뭐 이제 그 천연가스라든지 이런 게 관계되는 회사들만, 정유회사들만 잔뜩 올라가는 양상이고요. 제가 이제 그거를 말씀드렸잖아요. 외국인들이 계속 꾸준히 사들인다. 그죠? 오늘까지 해가지고 일주일 넘게 이렇게 사들였는데, 그죠? 이렇게 보면 많이 산 것도 아니에요. 대략 한 4천억, 3천억, 6천억 해가지고 뭐 1조, 한 1조 5천억 정도 사들인 것 같은데, 과거에 팔 때는 어마어마했죠. 그냥 이게 무슨 한 5천억, 6천억, 그죠? 뭐 8천억, 7천억, 한 2천억 사들였다. 그 다음에 보합했다. 갑자기 뭐 1조 때리고, 마이너스 1조 때리고, 1조 팔아대고, 그죠? 이것만 얘기하면 선물 가지고도 장난도 많이 치고, 별로 이건 사들이 의미 없는 숫자일 수도 있는데, 연속적으로 이렇게 사들인다는 게 중요하거든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한 3천억, 4천억 해가지고 꾸준히 이렇게 이틀, 3일 연속으로 사들이는 거. 이게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지금 장이 뭐 이제 떨어진다, 오른다, 뭐 앞으로 어려워질 것이다, 뭐 이제 경제학자들 얘기하는데 그런 거 모릅니다. 그런 거 알아가지고 주식 투자 못 해요. 네. 왜 그러냐면 주가 떨어지고 이상하다 그러면 빼면 되잖아요. 팔고 고퍼스 사면 되잖아요. 그죠? 저는 이런 거 봐가지고 그냥 레버리지에 투자한 것 뿐입니다. 단순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단순하게. 절대 뭐 사람들은 미래를 보려고 그러는데 미래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은 이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이 코스피 차트는 오늘 이거 하나만 했거든요. 뭐 나스닥이라든지 S&P라든지 무슨 볼 게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다 가리고, 다 가리고. 예전에 3,400포인트예요. 여기가 3,400. 그죠? 대략 여기가 3,316이에요. 3,316, 3,400이 아니라 3,300포인트일 때 이게 막 거꾸로 내려와요. 그래가지고 여기 3,000포인트 딱 왔잖아요. 아이고, 이런. 아씨. 그죠? 3,300에서 이제 3,000포인트 라인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게 반항을 하는가요? 반항을 하는 것인가? 어이, 죄송합니다. 이상하네요. 그리고 2,800? 2,700? 2,700 라인이네요. 그죠? 2,700도 한번 그어보고, 그 다음에 2,300도 한번 그어보고. 그죠? 아이씨, 모르겠다. 그냥 할게요. 예전에 3,400에서 이렇게 빠질 때, 이렇게 빠질 때, 이게 잘 보이시나 모르겠네요. 이렇게 빠질 때 있잖아요. 빠질 때 다들 그랬어요. 야, 3,000포인트가 바닥일 거야. 3,000포인트 깨겠어? 근데 3,000포인트 진짜 깬 거예요. 아니야, 3,000포인트 깨질 리가 없어. 지금 이 매수세, 이때도 어마어마했거든요. 개미들이 또 어마어마하게 사들이고. 근데, 그렇게 3,000포인트에서 왔다 갔다 그러는데 어느 순간에 이게 바닥인 줄 알았어요. 괜찮아지겠지. 근데 어느 순간에 쭉 빠지는 거예요. 갑자기. 또 한번 폭락을 했죠. 그죠? 이게 한 2,700까지. 그러면서 2,600 터치했죠. 여기가 2,600 터치. 2,600이 바닥이야. 저도 그랬거든요. 2,600포인트 오면 무조건 주식 사야 돼. 이게 바닥이야. 저도 그랬어요. 이거 2,600보다 깨질 일이 없다. 굉장히 오랫동안 횡보를 했어요. 2,600에서 2,800 사이를 굉장히 오래 박스권에서 갇혀가지고 이렇게 횡보를 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또 깨지는 거예요. 제가 이때 방송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요때는 이 위에 금리 인상이라는 악재가 있기 때문에 절대 위로 못 올라올 것이다. 근데 이 밑으로는 떨어지기 힘들 것이다. 이런 식으로 방송을 했었어요, 그때. 이때도 마찬가지고요. 이때는 중국 코로나도 터졌죠. 모두 터졌죠. 뭐 그럴 때. 금리 인상 이슈도 있죠. 금리가 무슨 이때만 해도 0.5만 올려도 난리가 났었는데 여기는 뭐 1%까지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금도 똑같죠. 0.7에서 7호에서 1%. 1%까지 얘기가 나오는. 이럴 때였어요. 이렇게 보자고요. 그러면 2,600포인트 때, 야, 이거는 바닥에 이때 사야 돼. 제 얘기도 틀렸어요. 3,000포인트 때, 이때도 틀렸고, 2,600포인트도 틀렸거든요. 틀리면 어때요? 무너지면 팔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때 솔직히
이때 곧버스 레버리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때는 곧버스를 투자를 했었고요. 곧버스를 투자했는데 다행히 한 번 먹었죠. 성공을 해가지고. 이때는 곧버스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레버리지에 투자를 했었어요. 근데 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 보고 팔았죠. 근데 겁나서 곧버스를 사지 못했어요. 요 때는. 곧버스는 사지 못했어요. 과연 2600포인트가 무너져가지고 밑으로 내려간다고? 야, 이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저도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2300까지 온 겁니다. 지금에서 2300포인트에서 무너져가지고 2000포인트까지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근데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하방 압력이 커진 게 아니라 상방 압력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점점. 상방 압력이. 그죠? 왜? 지금이 과매도 구간이에요. 이게 과매도 구간. 우리나라 증시 체력보다도 더 많이 내려온다. 근데 이런 게 있죠. 가속도의 법칙. 100km도 달리는 차는요. 급브레이크를 밟아도요. 굉장히 많은 스피드 마크를 내면서 밀려 나갑니다. 그죠? 10km도 달리는 차는 바로 쓰죠. 그 차이예요. 우리가 너무 높게 있어가지고 내려올 때 그 가속도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마치에 브레이크를 밟아서 어디에 쓸지를 이해를 못할 뿐인 거예요. 지금이 과거에 과매수 구간이 너무 셌다 그러면요. 과매도 구간은 더 셀 거예요. 그래서 밑으로 치고 내려갈 수도 있죠. 진짜 2000포인트까지도 내려갈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2300포인트는 저는 이제 마지노선으로 해가지고 레버리지에 투자를 했잖아요. 2300포인트 무너지면요. 레버리지 정리하면 됩니다. 그러면 손실 얼마나 날까요? 얼마 안 나요. 그렇다고 곧버스? 겁나서 곧버스는 못 사죠. 오히려 2000포인트까지, 그래서 2000포인트까지 떨어졌다? 그럴 때는 더 땡큐죠. 저는 2000포인트 오면요. 더 과감하게 매수를 할 것 같아요. 왜? 상승이 더 크거든요. 아무리 세상이 죽는다 그래도요. 안 죽어요. 그거를 IMF 때 겪었고, 그 다음에 금융위기 때도 한번 겪었습니다. 시간이 더 걸릴 뿐이지, 우상향하는 거예요. 중시는 우상향하고 세상은 점점 더 발전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렇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제가 얘기하는 게 맞지도 않고, 유튜브에 나오는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게 맞거나 틀리다.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 뭐라 그럴까, 겁들을 많이 먹은 것 같아요. 최소한, 어떤 사람은 이제 매파적 발언을 하면서 굉장히 너무 길게 봐요. 내년 중반, 내년 후반 이렇게 보는데 그거 말고 당장 내일 이번 FOMC 끝나고 나서 어떻게 되는데 저는 이게 궁금한 거예요. 한 달 후에 어떻게 될 건데 8월달 썸머레일이 있잖아요. 8월달에 FOMC 없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하면 한 달 정도는 더 먹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9월달에 지금 7월에 만약에 100bp를 올렸어요. 그러면 9월에 100 올릴까요? 아니에요. 한 50밖에 못 올리는 거예요. 완전 경기가 작살나니까. 그죠? 지금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내년 중반 6월 달에 가가지고 금리를 다시 인상할 수 있다. 아니면 금리 상승이, 이제 끝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년 중반, 내년 6월 달을 언제 기다려요? 저는 그런 관측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어느 한 군데 배팅, 특히 주식을 좀 사놔도 괜찮은 구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주식이 좀 차별화 장세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ETF라든지 이런 쪽에 투자를 하시고 그래요. 그렇다. 이 기사가 있어요.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나온 건데요. 금리 인상 끝낼 수 있다. 언제? 내년 6월에. 그죠? 이렇게 보면 내년 6월. 그죠? 아까 그 말씀 드린 거예요. 내년 6월에. 내년 금리를 내리기 시작할 것이다. 뭐 채권 금리를 근거로 해서 뭐 얘기하고 뭐 다 좋은데 내년 6월이 언제 오냐고요. 당장 내일은. 그죠? 이것 때문에 아까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식 투자에서 두려워한다는 거는요. 과감하지 못하고 약간 뭐라 그럴까? 너무 이렇게 안정적으로 가면요. 돈 못 법니다. 네. 그냥 생각하세요. 대신에 현명하게. 그리고 손절 칠 때 이건 아니다 싶을 때는 과감하게 빼고요. 그리고 부안해동 하지 말고요. 오늘 오른다 그래서 내일도 오른다는 보장이 없고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항상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요. 지금 구간은 박스권이에요. 무조건. 박스권. 어느 상단에 올라가서 떡 떨어질 것 같아요. 2600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2800이 될 수도 있고. 진짜 운이 안 좋아서 지금 이렇게 여기서 2300이잖아요? 2300인데 더 빠져가지고 2000까지 갈 수도 있죠. 그죠? 어느 구간에서는 계속 박스권으로 움직일 것이다. 그 상단하고 하단을 찾는 중이다.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하단은 2300일 것이다. 상단은 대략 2600에서 2800 가봐야 되겠죠. 2600 정도 가면요, 조심해야겠죠. 그때부터는요. 중국이 또 한마디 했습니다. 칩보에 대해 가지고 얘기를 했죠. 이게 8월 31일까지 결정을 해줘야 돼요. 미국한테 통보를 해줘야 되거든요. 여기에 미국, 일본, 대만, 한국 이렇게 들어가는데 한국은 아직까지는 얘기를 안 했고요. 미국, 대만은 땡큐 빨리빨리 해주세요. 이 미친놈들 했고, 그죠? 중국하고는 뭐 이게 중국하고의 문제거든요. 중국.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결정되는지가 봐야 되는데 걱정입니다. 그래가지고 8월 말에 진짜 주식을 다 정리해야 되는, 우리나라 주식이겠죠? 우리나라 주식을 정리해야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또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그 전에 분명히 어떠한 뉘앙스가 나와요. 뉴스라든지 이런 게 나오고. 요거는요, 제가 원하는 뉴스는 아닌데, 경총에서 한국으로 투자 마가 어쩌고 법인세 낮추고 중대재해 개정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노동유연화 뭐 이런 얘기도 하고 했는데, 이게 과거에 많이 보던 뉴스거든요. 이게 슬슬 나오는 거예요. 이거 보고, 이게 우리나라 주식 올라가기 다 힘들었다. 다 끝났다. 힘들겠다. 주식 이제 올라가기 힘들겠다. 이제 주식 다 끝났다. 재밌는 장 다 끝났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뉴스가 나오잖아요. 주가 절대 못 올라갑니다. 상방 없어요. 이 뉴스가 나오고.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라든지 이게 이제 경총에서 나왔잖아요. 이런 이런 게 나오면, 이게 경총 입장이잖아요. 기업하는 사람들. 이게 누구예요? 우리 같이 주식 투자하는 회사의 입장이 아니라, 투자자 입장이 아니라, 이거는 누구냐면 그 회사의 오너예요, 오너. 그죠? 우리는 이제 그 오너 일가들이 지배 구조를 만들어가지고 움직이는 그런 대기업들의 판이잖아요. 우리나라 경제라는 게. 그거를 대변해주는 게 이 경총이거든요. 그죠? 삼성으로 치면 이재용을 대변해주는 거예요. 이재용의 이익을 위해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지, 삼성전자의 주주들을 위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절대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뉴스들이 앞으로 계속 많이 나올 거예요. 지금은. 그러면 주가는 올라가기 힘들다. 그래서 이런 뉴스가 많이 나왔을 때 그 주식 특징이 박스권이에요. 박스권. 이게 언제 많이 나왔냐? 2014년도. 그죠? 2014년도 그거 왔다 갔다 해가지고 주가를 한번 보세요. 다 박스권이에요. 거진 1800에서 2200 그 사이에서 박스권으로 계속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걱정입니다. 이 기사 딱 보고 나서 옛날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이제 주식으로 재미 볼 날은 끝났다. 그리고 오히려 저는 이제 레버리지하고 곡버스를 투자를 하잖아요. 이 박스권에 갇혀 있을 때 수익률은요, 그래도 괜찮아요. 쭉 하고 상승할 때, 이번에 상승할 때처럼, 아니면 먼저 번에 이제 코로나 터져가지고 1500포인트까지 수직 낙하할 때처럼, 그때처럼 그런 수익률은 나오지는 못하겠죠. 근데 그냥 뭐 이럴 때 한 1800, 한 2000 이렇게 라인 잡아가지고요, 2000 미만으로 떨어지잖아요. 2000 미만으로 떨어지면 슬금슬금 레버리지 샀어요. 과하게 음봉이 푹 나오는 날 있잖아요. 음봉이 푹 나오는 날 사고. 그러면 어느 순간에 2000포인트 넘어서 쭉 올라가요. 그래서 올라갈 때마다 양봉이 쭉 나오는 날 팔아요. 일정 부분 팔고, 또 양봉 쭉 나오는 날 팔고. 그러면 여기 딱 부딪혀가지고 시원하게 내려가더라고요. 여기 반등해서 더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그죠? 그런 거에 대비해가지고 분할 매도로 나가는 거죠. 대신에 여기서 곡버스는 안 삽니다. 곡버스는 2000포인트 미만에서 떨어질 때 곡버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뉴스가 나오는 거는 박스권 장세를 암시한다.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엔저로 4조 더 번다던 토요다가요, 원재료값이 많이 올라가가지고 돈을 하나도 못 벌었대요. 이 얘기입니다. 뭐 정확한 수치는 뭐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일본의 대기업도 엔화 약세에 대해서 부정적인 거예요. 그랬더니 이런 기사가 나와요. 기시다 정권 일본은행 금융 완화파 축출 해가지고 내년 봄에 총재하고 부총재가 임기가 만료되나 봐요. 9명 중 3명이 임기가 만료되고. 그리고 여기 또 기사를 봤더니 일본은행에서 정책위원 2명이 매파 인사로 교체된다. 그렇다 그러면 엔화 약세는 더 이상 일어나기 힘들다.
그죠? 내년, 최소한 저기를 보면 내년이라 그랬는데, 내년 이전부터 이제 그 증세가 슬슬 나올 거예요. 엔화가 약세가 된다. 엔화가 이제 강세가 되겠죠. 엔화가 강세가 된다 그랬을 때 우리나라 증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환율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봐야 되거든요. 엔화가 강세가 된다는 거는 달러가 약세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게다가 유럽은 금리까지 올렸어요. 유로화가 금리를 올렸다? 그렇다 그러면 달러와 강세는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 이 얘기가 되겠죠. 달러와 약세는 환율 강세가 되겠죠. 그죠? 그럼 외국인들이 우리 주식을 살 수 있는 매력이 더 커지는 거예요. 이거는 뭐 그때 가서 봐야 되는데 좋은 뉴스다. 굉장히 좋은 뉴스라서 장장 3장을 갖다 붙였습니다. 순서는 어떻게 정하는지 몰라가지고 제가 그냥 막 했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원숭이 두창 있잖아요. 이게 그제부터 이제 얘기가 나왔었는데, 비상사태 선포한다. WHO죠? WTO? WHO? WTO예요? WHO예요. 하여튼, 거기서, 원숭이 두창에 대해 가지고, 그 비상사태를 선포를 했잖아요. 근데 미국도 이제 선포를 한다. 그죠? 원숭이 두창이 우리나라에는 지금 한 건이 발견됐다는 얘기가 있는데 또 있나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그렇게 심각하고 치명률이 높지 않다. 이거 원숭이 두창 걸려가지고 죽었다는 사람이 지금 나오질 않고 있거든요. 외국에서는 나왔다는 설레는 있는데 이게 사실 치명률이 굉장히 높다 그래가지고 이게 위험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 같지도 않고 참 이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뭐 천연두 기반으로 뭘 한다 그러는데. 근데 이것도 사실 지금 증시에서는 별로 이슈가 되질 않는데 언젠가는 이슈가 될 거예요. 코로나 지금 확산세라든지 원숭이 두창 확산세가 앞으로는 이슈가 된다. 그 이슈가 될 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계속 추적을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코로나, 원숭이 두창, 일본 지진 이런 거는 계속 확인을 해야 되죠. 요런 단어가 나온다 그러면 미국이 올해 상반기 LNG 수출을 1등을 했대요. 그죠? 제가 그랬죠. 예, 그 방송으로 한번 대단하게 말씀드렸잖아요. 간단히 해가지고 유럽의 LNG죠. 러시아에서 갖다 쓰는 가스는 PNG, 파이프로 오니까. 그죠? 근데 이게 이제 얘네들이 장난을 치잖아요. 한번 거래를 장난을 치면요. 그 거래가 이어지지를 못해요. 길게 얘기 안 할게요. 요걸 어디서 갖다 쓰느냐? 미국.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 엄청난 그 가스 유전이 있어요. 이스라엘 유전에서 한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는 그리스를 통해서 이탈리아까지 가는 파이프를 2년 내에 공사를 해가지고 만든다. 파이프. PNG가 되겠죠. 이스라엘 옆에 이제 사우디가 있잖아요. 사우디에서도 이스라엘에 있는 파이프를 연결을 해가지고 같이 유럽에다 판매를 한다. 그래서 사우디하고 약속을 했던 거예요. 그럼 사우디하고 이스라엘까지 이 파이프는 어떻게 되느냐? 옛날에 이란이 쓰던 파이프가 있어요. 그 파이프를 이용해가지고 개보수를 해가지고 쓰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바이든은 사우디 빈살만한테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야, 유가 좀 내려줘. 빈살만이 그랬죠. 장난치냐? 왕따 시킬다고 그럴 때는 언제고, 안 해줘. 대신에, 바이든이 이런 거예요. 대신에 니들 가스, 이게 언제까지예요? 유럽에서, 텍스노미가 2050년까지 친환경 어쩌고저쩌고 했죠? 2050년까지 친환경을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여기에 원전하고 LPG가 들어가잖아요. 원전하고 LPG. 그죠? LPG? 원전하고 LPG가 아니라 원전하고 LNG가 들어가잖아요. LNG. 최소한 2050년까지는 팔아먹은 거예요. 엄청난 구매처가 생긴 거거든요. 사우디 입장에서는. 땡큐죠. 근데 이건 얘기를 못하죠. 왜? 이스라엘하고 사우디하고 종교적으로 안 맞고 사우디하고 주변국들하고도 종교적으로 안 맞아요. 그죠? 순위파 무슨 파 해가지고 여기 난리잖아요. 그죠? 이 비밀리에 하는 거예요. 비밀리에. 그 사우디하고 인근 사우디를 추종하는 그 아랍 국가들은 벌써 이거에 대해서 연기가 돼 있고, 그죠? 이스라엘은 원래 이제 종교 신이 하나였다. 그런 거를 해가지고 뭘 만든다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복잡한데 여러분들이 공부하세요. 뭘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 사우디 어쩌고저쩌고 하고 여기에는 이란이 또 이제 종교적으로 다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란을 왕따시킨다. 뭐 이런 거예요. 이렇게 왕따를 시킨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가지고 바이든의 입장에서는 미국에서도 배로 이렇게 LNG를 실어 나르는데 미국에서 그거 가지고 유럽 충당을 못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가스전을 갖다 쓰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최대 가스전 있어요. 이스라엘에 이렇게 이스라엘이 있어요. 섬이. 그럼 요 앞에가 이제 그 광구인데 유전인데 여기서 제일 큰 광구 뭐 이름이 있어요. 여기에 지분의 40%를 쉐브론이 가지고 있습니다.
쉐브론이 가지고 있습니다. 쉐브론 누구 거죠? 워렌 버핏.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더니 가스값이 많이 올라가네요. 그렇다. 미국은 가스를 팔아먹으려고 여기까지 작업을 했다. 바이든이요. 이틀이 연기됐대요. 아이고, 반도체 지원법이 이틀이 연기됐대요. 바이든이 또 통화를 촉구해요. 근데 공화당이 이거를 무슨 핑계를 댔느냐? 날씨가 구리구리해가지고 의원들이 모이질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의원들이 없다. 그래서 이틀 연기하겠다. 바이든은 부글부글 하죠. 지금 공화당에서 바이든 지지율 깎아먹으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해요. 그래가지고 바이든이 1호 공약 있죠. 1호 공약이 사라졌잖아요. 1호 공약. 아니 무슨 미국 대통령 1호 공약이 사라져요. 이거 친환경 아니에요. 친환경. 친환경. 그죠? 기후. 근데 또 웃긴 거는 뒤에서 또 얘기해 드릴게요. 1호 공약이 친환경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무슨 뭘 발동을 한다 어저께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바이든 힘들어졌어요. 점점 힘들어지는 바이든은 어떡할 거야 우리. 우리나라에서 이름까지 줬는데 이름까지 지워졌더라고요. 뭐라고? 참 웃기죠. 그래가지고 불쌍하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점점 더 연기가 되는데 반도체 지원법이 통과되면 또 우리나라의 호재죠. 인텔, 삼성, 이제 그 대만의 TSMC 다 호재인데 어느 쪽에 이제 돈이 몰릴지 그죠? 근데 낸시 펠로시는 엔디비아에 발음이 안 되려. 엔디비아에 투자를 했다. 그래서 먹튀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옵션을 샀다 그러는데, 콜옵션을 샀다 그러는데, 콜옵션 만기가 6월 18일이라는 얘기도 있고, 모르겠네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뭘 투자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랬다. 그래가지고, 요걸 한번 지켜봐야 된다. 그죠? 그리고 유럽이 러시아가 또 가스를 줄였죠. 40%를 보내던 거를, 터빈 얘기를 하면서 20%로 축소를 했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가 되느냐? 유럽이 겨울을 지금 걱정하고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이 가스 저장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장고가 많이 빈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얘네들이 가스를 보내주면 겨울 대비해가지고 꽉 채워놔야 되거든요. 채워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푸틴이 아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미국에서 배로 계속 실어 날라가지고 하는데 이게 한계가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유럽이라는 땅이 여지까지 LNG를 써보질 않았어요. 다 PNG. 러시아에서 파이프로 오는 PNG만 쓰고 LNG는 쓰진 않았거든요. 근데 LPG에서 LNG가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압축을 시키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에서 천연가스를 생산을 하면 이거를 수출 플랜트를 만들어요. 가스를 압축을 해가지고 그거를 배에 실어요. 그래가지고 배가 이동을 해서 유럽에 가면 또 수입 플랜트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가스를 기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파이프로 보내주는 거거든요. 근데 수출 플랜하고 수입 플랜하고 만들어놔야 되는데 이거 만드는데 한 4년에서 5년 걸린대요. 근데 미국에서는 획기적인 모듈화 공법을 해가지고 한 2년에서 3년이면 그걸 만들 수 있는 그것도 어떤 기업이 그걸 개발을 했다고 그러고 지금 당장 그 수입 플랜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유럽에서는 18곳에서 그거를 만들고 있다. 그게 이제 굉장히 복잡하게 어려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보면서 공부를 하고. 하여튼, 그런다. 유럽은 가스가 너무 모질라다, 지금. 그래서 올겨울 어떻게 나야 될지 몰라가지고 나무를 잘라서 장작을 쌓아놓고 있다. 그죠? 유럽이. 있다. 근데,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나오잖아요. 해상운송, LNG 확보 경쟁이 심화된다. 유럽 내에서. 이 경쟁 심화라는 이 단어만 봐도 유럽은 여지까지 통합도 잘 안 됐는데 그러면 지들 나라끼리 EU 국가들끼리 얼마나 자기네들 먼저 가스 가져오려고 싸우겠어요. 그죠? 엄청나게 싸울 겁니다. 그러면서 유럽은 점점 더 분열돼 간다. 그러면서 이런 기사가 나온 거예요. 웃기죠? 독일이 러시아 가스 감축 대안으로 석탄 발전. 친환경의 대명사. 독일이 어떻게 된 거예요? 무슨 석탄 발전소. 여기 보면요. 16곳을 돌리려고 그랬대요. 근데 석탄 가격이 너무 올라가가지고 한 곳만 돌아간대요. 그죠? 그러면 바이든의 1호 공약, 친환경, 그죠? 1호 공약, 이게 대여 국민들의 지지를 받습니까? 못 받죠? 그죠? 이런 상황인 거예요. 바이든 지금 사면 초과. 그죠? 이렇게 이어진다. 뉴스를 이렇게 보면요. 참 재밌어요. 다 이야기가 이어져요.
그래가지고 올 겨울에 힘들다. 그래서 에너지 가격은 점점 더 올라간다. 근데 앞으로는요, 러시아, 중국, 뭐 브릭스 국가들이 하나로 뭉치고, 그 다음에 미국, EU, 나토를 위시해가지고 그쪽 국가들이 하나로 뭉치고, 이렇게 이제 신경제 냉전 체제가 형성이 된다 그러잖아요. 그럴 때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에너지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이 LNG가 웃긴 게 뭐냐면요. 러시아가 한 30%전 세계 생산량, 이란이 한 20%, 그래서 전 세계에서 한 60%를 러시아하고 이란에서 이거를 생산을 한다 그래요. 근데 이거를 생산을 못 하는 거예요. 50%나 되는 이 생산을. 그러면 이거를 생산해서 파는 나라들은 엄청난 부를 가져오겠죠? 그게 누굽니까? 미국하고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유대. 그죠? 유대인들이, 진짜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미래에는 에너지 냉전 시대가 형성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저는 에너지주에 투자를 한 거고요. 펠로시가 대만을 방문을 해요. 방문을 하는데 중국이 싫어합니다. 그럴 때는 군사 충돌이 해가지고 요거 어제 기사에 항모가 이동할 수 있다. 항모 전단. 누구를 위해서? 낸시 펠로시를 위해서 항모 전단이 이동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거를 딱 보면 웃기잖아요. 바이든이 왔을 때는 아무 소리 안 하더니 왜 펠로시가 오니까 지랄을 하지? 그리고 펠로시가 오니까 항모가 움직인대. 바이든 왔을 때 항모가 움직였나요? 이런 기사는 없었는데? 은밀하게 움직였을까? 하하, 그러면 지금 미국 정계를 쥐락펴락하는 거는 누구다? 바이든인가요? 펠로시인가요? 참, 말 안 하겠습니다. 저는 펠로시 같아요. 그러니까 뭐 지 마음대로 막, 그리고 법원 아까 전에 이틀 연기됐다고 그랬잖아요. 통과될 거예요. 상원 통과되고 이제 하원 통과되고. 왜? 펠로시가 주식을 샀잖아요. 사고 팔았는지, 사가지고 가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샀잖아요. 그러면 된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중국이 5.5% 경제 성장률 포기했잖아요. 리커창 총리가 포기한다고 얘기를 하고 나서 주가가 한참 떨어졌는데. 그죠? 5명 중 1명이 실업자래요. 중국의 N세대. 아하. 살려야죠. 그죠? 살려줘야죠. 잘한 거예요. 이거 포기하고 이 사람들 일자리 찾아주는 게 낫죠. 이렇게 실업자가 많이 늘어난다는 거는 단적인 예로 이거죠. 중국 경기는 안 좋다. 이게 여기서 딱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 경기를 부양하려고 돈을 엄청나게 쏟아부을 거예요. 공산당이니까. 이 돈들이 어디로 갈까요? 부동산? 아니, 주식. 주식으로 갈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중국 주식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다. 뉴스는 여기서 끝났어요. 끝났고요. 일단은 오늘 FOMC 회의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그걸 한번 봐야 되겠죠. 오늘 나오나요? 26일. 오늘부터인데요? 오늘 발표할래나? 내일 발표할래나? 모르겠는데. 금리가 결정이 되는, 금리 결정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뭐 1% 올라가더라도, 파월의 멘트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멘트가 조금 유화적인 멘트가 나왔다 그러면 충분히 장을 상쇄를 시키고 반등을 꾀할 수 있고, 금리가 오히려 0.75만 올라갔는데, 멘트가 너무 사악해. 라고 한다 그러면 장을 조져버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장을 조질 이유가 없죠. 그죠? 박살낼 이유가 없어요. 더 이상. 장을 좀 상승을 시키면서 인플레이션에 완화를 시켜야 된다. 그리고 또 이게 하나가 있어요. 지금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거든요. 미국 부동산에 대해서 CPI 지수에 적용되는 부동산이 굉장히 늦게 반영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기 부동산 임대료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대략 한 30에서 40% 정도를 CPI 지수에서 잡아먹는다. 그래서 이게 너무 높다. 근데 이게 1년에 2번만 발표한대요.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1년에 2번만 발표하고 이게 CPI 지표에 적용이 되려고 하면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갭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CPI 지수 있잖아요. 지금 CPI 지수의 임대료는 작년 거죠. 작년 거. 2021년 임대료 기준으로 해가지고 CPI를 하니까 너무 높게 나온 거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하고, 제가 이제 가까운 지인이 미국에서 오셨는데, 부동산 난리래요, 지금, 거긴. 집도 많이 빠지고, 임대료도 많이 내려가고. 근데 언론이라든지 방송에서는 괜찮다 그러는데, 자기가 있는 지역은 많이 빠진다고 그러더라고요. 생각보다 많이 빠진다. 그리고 공실률도 굉장히 좀 많이 생기고 있다. 왜냐면 신규로 집을 짓지를 않는데요, 지금. 그러면서 지금
그 임대료라든지 이런 거는 자기가 생각해도 조금 많이 빠진 것 같은데 CPI 지수에서 이렇게 나온다고 이 얘기를 하니까 자기도 좀 이해가 잘 안 간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요거를 좀 봤더니 1년에 2번만 발표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CPI 지수가 2021년도 이 CPI 지수 주택 요 지표를 주택 지표를 갖다가 지금 갖다 접목을 하니까 지금 굉장히 높게 나오는 거예요. 높게. 근데 이때부터 이제 임대료도 떨어지고 부동산 가격도 떨어졌으니까 이제부터 슬금슬금 떨어지겠죠. 그죠? 어느 순간에 가면. 그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번 CPI 지수가 굉장히 높게 나왔잖아요. 이게 피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뭐 다음에 또 올라간다 그러면 또 난리가 나겠죠. 그죠? CPI 지수가 진짜 10%가 넘어간다 그러면 난리가 나겠죠. 그러면 주가는 또 폭락을 하겠죠. 그러면 그때가 진짜 진바닥이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 좀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그렇다.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의 부동산 임대료가 CPI 지수에 이게 적용되는 게 굉장히 늦게 일어나고 지금 미국은 부동산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